우리 교수님 바쁘신데 이런 걸 말씀드려도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교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못한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때문에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 항암 치료 중인데 밤 11시에 열이 나신 분이 계셨습니다. 38도가 넘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이 시간에 병원에 가면 민폐지, 내일 아침에 가야지. 그래서 해열제 하나를 드시고 주무셨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오셨을 때는 입원을 해서 항생제를 바로 시작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암 치료 중에, 특히 항암 중에는 참으면 안 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오늘 5가지를 5위부터 1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치료를 시작하시면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이 정도는 참아야지. 괜히 유난 떠는 것 같은데 다들 이만큼은 겪는다던데 먼저 이것부터 바로잡고 싶습니다. 잘 참는 환자가 좋은 환자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프다고 자주 말하면 까다로운 환자가 될까봐 걱정하시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반대입니다. 참으시면 좋은 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치료를 끝까지 못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항암 치료 중에 부작용이 있을 때 초기에 말씀하시면 약을 추가하거나 바꿔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참다가 심해지면 그때는 조절이 아니라 항암제 용량을 줄이거나 일정을 미루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5위부터 가겠습니다. 5위는 구역질과 구토입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들 참으시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치료는 요즘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암을 하면 무조건 토하는 걸로 알고 계셨는데요. 지금은 항구토제가 여러 종류로 나와 있고 조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미리 예방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원래 약이 독해서 토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참지 마시고요. 지금 쓰는 약이 안 맞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치료받는 날에는 평소 좋아하시는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그날 속이 안 좋으면 뇌가 그 음식을 메스꺼움과 같이 연결해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시게 돼요. 치료하는 당일은 평범한 걸로 드세요. 4위는 구내염입니다. 입안이 헐고 아픈 것이죠. 항암치료 후 대략 5일에서 일주일쯤 잘 생깁니다. 이걸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파서 못 드십니다. 물도 삼키기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둘째, 입안 점막이 헐면 감염이 잘 생기게 됩니다. 구내염이 생길 것 같다면 집에서는 먼저 부드러운 칫솔로 바꾸시고 그리고 알코올 없는 가글로 바꿔주세요. 소금물 가글도 따갑지만 않다면 좋습니다. 자극적인 가글은 오히려 입을 헐게 만듭니다. 3위는 극심한 피로입니다. 항암치료를 받으면 원래 피곤한 거 아닌가요? 이 말 때문에 그냥 넘어가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피로에는 원인이 따로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항암 치료 후에 빈혈이 왔을 수도 있고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전해질 문제일 수도 있고 우울감이 겹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대부분 혈액 검사로 확인이 되고 확인이 된다면 대부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피곤함이 있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피곤하시니까 계속 누워 계시거든요. 근데 치료 중 피로는 쉰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걷는 것이 피로를 줄인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력을 소모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피곤하실 때 하루에 10분 집 앞을 천천히 걷는 정도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은 더 빠지고 그럼 더 피곤해집니다. 2위는 손발저림입니다. 이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손끝, 발끝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고 단추를 잠그기 어렵거나 젓가락질이 서툴러지는 증상입니다. 흔히들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항암제에서 잘 생깁니다. 이걸 2위에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증상은 치료가 끝나면 대부분 회복이 되는데 이건 늦게 발견하면 영구적으로 증상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참으시는 게 또 이겁니다. 어차피 약을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하시면서요. 그런데 초기에 증상을 말씀하시면 용량을 조절하거나 약을 바꿔서 더 진행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젓가락질이 어색해지기 시작할 때가 말씀하실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꼭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뜨거운 물입니다. 감각이 둔해져 있어서 데워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거지 하실 때는 고무장갑을 끼시고요. 목욕물 온도는 손 말고 팔꿈치나 온도계로 확인하세요. 같은 이유로 미끄러운 바닥과 계단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자, 이제 1위입니다. 바로 열입니다. 항암치료 중 백혈구, 그 중에서도 호중구가 떨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치료 후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가장 낮아집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 몸의 방어선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쉽게 말해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이 자리를 비운 시기입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이길 수 있는 세균이 이때는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발열은 단순한 감기의 증상이 아니라 응급 상황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항암 후 38도 이상 되면 즉시 병원에 연락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습니다. 아침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열제부터 집에서 먼저 드시지 마세요. 열이 잠깐 내려가면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먼저 병원에 연락하시고 지시를 받으세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주치의 교수님께서 따로 정해주신 기준이 있으면 그 지시가 우선입니다. 치료를 시작하실 때 몇 도쯤 되면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를 꼭 여쭤보세요. 그리고 항암 후에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는 살이 많은 곳을 꼭 피해주세요. 방어선이 가장 낮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손 씻기도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고열이 난다면 응급실에 가시면 접수할 때 이 말부터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항암 치료 중이고 지금 열이 납니다. 이 한마디에 따라 진료 순서가 달라집니다. 그냥 응급실 가서 열 난다고만 하시면 감기 환자들과 같이 기다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응급실에 가실 경우를 생각해서 현재 치료 중인 기록과 드신 약 목록을 사진으로 찍어 두시면 좋습니다. 밤에 우리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 응급실에 가시게 되면 그 정보가 진단과 치료에 대한 판단을 훨씬 빠르게 만듭니다. 그럼 오늘부터 뭘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체온계를 침대 옆에 두세요. 열이 나는 것을 느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증상이 있다면 열을 바로 재보셔야 합니다. 이게 제일 간단하고 확실합니다. 두 번째, 증상이 있다면 짧게 적어두세요. 날짜와 증상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주치의 교수님께서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라는 질문에 정확히 답하실 수 있으면 훨씬 빠르게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증상을 말씀하시는 건 꼭 필요합니다. 의료진은 그 정보가 있어야 그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안 해주시면 의사들은 보통 괜찮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치료의 손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5위는 구역질과 구토, 4위는 구내염, 3위는 극심한 피로, 2위는 손발저림, 그리고 1위는 발열입니다. 특히 손발저림 늦으면 오래 남을 수 있고 발열은 밤이라도 꼭 연락하셔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